안녕하세요. 현자타임입니다. 학방 잘 보셨나요? 저는 방금 풀어봤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시험이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 그럼 무조건 1등급 커트라인은 50점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꽤 어렵다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원래 사회문화가 그래요. 좀 그 개념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더라도 항상 타임 어택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조절하는 법. 그러니까 개념 문제를 기본적으로 1분 안에 풀어내겠다. 그리고 도표 통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한 3분 30초 정도를 잡고 풀겠다. 이번에는 굉장히 쉬운 도표 통계 문제가 한 두어 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예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어려웠던 도표 통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3분 30초 정도에 푸는 게 적절한 수준의 시간 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 조절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모의고사들을 꾸준히 풀어나가면은 여러분들 한 9월 혹은 수능 이때쯤 됐을 때는 이제 시간 안배의 귀재가 되어 있을 거고 그럼 충분히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기출문제집 같은 거 풀어볼 때도요. 개념 문제는 1분 안에 풀겠다. 도표통계 문제도 한 3분에서 3분 30초 정도로 풀고 그 안에 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달려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총평은 그냥 저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발언할게요. 좀 쉬웠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통계 문제들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1번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나무가 강압성 작용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자연현상이죠.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는요. 일정 주기로 벌목을 하고 나무를 새로 심는 정책을 주장하는 건 사람들이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사회현상이겠습니다. 숲은 토양, 미생물, 동식물로 연결된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건 인간의 의도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현상이고요. 1번 자연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개연성이 아니라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되죠. 필연성의 원리가 작용되고요. 니은과 같은 현상, 사회현상은 뭘 가치적이지 않고 가치 개입적이죠. 그쵸?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티귿 자연현상은 당위규범을 따른다. 자연현상은 당위규범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법칙과 존재법칙을 따르죠.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에 비해 자연현상은 사회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맞는 표현이고요. 사회현상은 좀 불명확한 편이고 자연현상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편이고 니은과 같은 현상,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보편성을 지닌다. 둘 다 보편성은 지닙니다. 같이 보편성은 지닌다. 다만 사회현상은 보편성에 더해서 특수성도 가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2번입니다. 표는 질문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거 개념 문제로 그냥 나왔네요. 복지제도가. 이런 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기억, 니은으로 예와 아니오가 구분이 돼 있고 그러면은 A와 B는 기억으로 같은 대답을 했다는 뜻이고 C만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건데 강제가입이 원칙이 적용되는 건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회보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혼자서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C가 사회보험이겠구나. 그리고 니은은 yes라는 대답이 돼야 되겠구나. 사회보험만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하고 나머지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겠구나. A랑 B가 각각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둘 중에 뭐인지는 모르지만 C가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은 니은, 기억, 니은 적어주면 되죠. 니은이 yes니까 여기 예. 기억은 아니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1번 기억은 예, 니은은 아니요이다. 반대인데요. 위치 바뀌어야 되죠. C는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하죠. 기초연금제도가 A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제도는 공공부조입니다. 여러분들 공공부조랑 사회보험 외우셔야 됩니다. 공공부조 4가지 뭐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의료급여, 그리고 장애인연금 이렇게 4개가 있죠. 사회보험 5가지 뭐 있었나요? 빨리 기억해보세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다른 말로 건강보험,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그렇게 5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기초연금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니까 B는 사회서비스가 맞겠다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죠. B가 공공부조라면 이거 어차피 A랑 B 중에 이거 여기 A가 공공부조면 B는 사회서비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4번 B가 공공부조라면
B가 공공부조라고 치면 A는 사회 서비스가 될 텐데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죠. 사회 서비스는. 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가에 이런 질문이 들어가면 사회보험이 yes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험료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고 그리고 우리가 고용돼 있는 회사에서도 내주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부담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부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거. 절대로 사회보험이 여기다가 yes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가와 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은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원리를 이용하여 최초로 나침반을 만들었다. 이거 문화 변동이죠. 그렇죠? 문화 변동이면은 뭐 문화 융합, 뭐 문화 공존, 혹은 문화 동화, 그리고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혹은 강제적 문화 접변, 혹은 자발적 문화 접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A국은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원리를 이용하여 최초로 나침반을 만들었어. 이거 발명이죠? 이건 발명입니다. 그냥 A국에서 일어난 발명. 내재적 변동. 태양과 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항해를 하던 B국 사람들은 A국 상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해줬다는 뜻이죠. 이러면 직접 전파입니다. 그렇죠? 직접 전파가 일어났다. 나침반을 접하고 이를 원거리 항해에 활용하게 되었다.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발명이 됐고 이 발명된 A국에서 발명된 나침반이 B국으로 직접 전파를 통해서 넘어갔다. 이거밖에 알 수가 없네요. 고유한 토착 신앙을 지니고 있던 C국 사람들은 D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D국의 종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당했다. 강요당했다고 얘기를 하면 확실하게 뭐가 하나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라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전파일 거고요.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넘어와서 뭔가 종교를 전해줬을 거기 때문에 동시에 강요당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강제적 문화접변이 일어났을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C국 사람들은 D국의 종교 교리와 의식에 자신들의 토착 신앙 요소를 결합시킨 넘어온 외부 종교에다가 원래 자기 나라에 있던 신앙 요소, 종교 요소를 결합시켜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신앙 체계. 대신에 D국의 종교 교리도 자기들의 토착 신앙 종교의 요소도 들어가 있는, 정체성이 둘 다 들어가 있는 새로운 신앙 체계를 만든 거니까 문화 융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C국 같은 경우에는 D국에서 직접 전파 그리고 강제적 문화 접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로 문화 융합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1번 A국에서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A국은 발명만 있었으니까 외재적 요인은 없었고 내재적 요인만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2번 B국에서는 자극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로 인해서 A국에서 나침반이라는 문화가 넘어왔고요. 3번 C국에서는 문화융합이 나타났다. 문화융합 나타났죠? 그냥 융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강제적 문화접변이 나타났다. 오히려 나에서 강제적 문화접변이 나타났었죠. 가에는 따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가랑 나랑 위치를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가에서도 나에서도 직접 전파는 각각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같이로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되겠다. 3번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나오겠네요. 대중매체는 대중에게 오락을 제공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이렇게 대중매체가 하는 기능이 있는데 스트레스도 낮춰주고 사회적 긴장도 약화시키고 갈등도 방지하고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죠. 나름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사회가 조화되는데 어떤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야. 대중매체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가치라는 표현도 나와 있죠. 그렇죠? 규범이랑 가치라는 게 지배 측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어졌다. 그걸 내면화시켜서 사회 유지와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얘기하면 전형적인 기능론의 입장이죠. 각자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의 여러 요소들이 사회를 조화와 균형과 안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다.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면 기능론의 얘기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가치라는 표현도 기능론의 표현이죠. 대중매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단만 대변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갈등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배층들의 입장만 반영하는 게 대중매체야. 그렇지 못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고 대중매체는 편향적인 사고를 내면화시키고 지배층들에게만 유리한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를 무편적으로 따르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기계화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해버려가지고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이렇게 하면은 기능이란 단어가 있어도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특정 지배층들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요소들 특히 대중매체라든지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대립을 강조하는 갈등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1번
기능론은 개인들의 주관적 상황 정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건 상상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나의 관점, 갈등론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사회 유기체설은 기능론의 입장이죠.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둘 다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치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가의 관점,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제도가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 그렇게 보죠. 갈등론이 기능론과 달리 사회제도, 법, 혹은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맞죠?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조화와 안정, 균형 이런 게 사회의 본질적 속성이라면 갈등론이 보기엔 대립과 갈등이 사회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정답은 5번. 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D는 각각 공동사회, 이익사회, 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고요. 그럼 A, B, C, D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벤 다이어그램이 하나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벤 다이어그램 느낌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제가 수업에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이익사회라는 벤 다이어그램을 여기에 그려놨을 때 요 안에 공식 조직이 있고 자발적 결사체가 있고 튀어나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이 있고 이렇게 그리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이 밖은 전부 다 공동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익사회랑 공동사회를 합치면은 사회 집단이 됩니다. 모든 사회 집단이 전부 다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동사회 빼면은 전부 다 이익사회고 사실은 이익사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회 집단 중에는. 이익사회 안에는 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뭐가 공동사회고 뭐가 이익사회일 것 같나요? 아무래도 이쪽이 공동사회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쪽이 이익사회고 요 안에 공식조직이랑 자발적 결사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상 B가 공동사회고 A가 이익사회라는 건 거의 어느 정도는 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답이 나오겠죠? 라가 지금 이 B에만 해당되는 입장인데 가족이 있잖아요. 아 그럼 B는 그냥 공동사회구나. 바로 결정 난 거죠. 그럼 A가 이익사회겠구나. 라는 것도 결정된 거고요. 다가 사내 영화 동호회인데 이게 지금 다 위치가 D에만 해당되는 위치란 말이죠. 사내 영화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이고 동시에 자발적 결사체고 비공식 조직은 전부 다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니까요. 그리고 이익사회이기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뭉친. 그렇기 때문에 이익사회에도 속하면서 비공식 조직은 따로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면은 그냥 자발적 결사체에 속한다. 그러니까 D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결사체를 의미하고 그럼 C가 자동으로 공식 조직에 속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래쪽에 선지를 쓱 보시는 거. 문제를 풀다가요, 이 문제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표나 어떤 제시문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선지를 미리 한번 쓱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풀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위로 올라가서 체크하시는 것도 많이 강추를 하는 편입니다. 문제를 풀 때. 일단 교사의 평가가 5가지 사례 모두 맞게 기입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맞는 표예요. A는 공동사회, C는 이익사회이다. A는 이익사회고 C는 공식조직이죠. 그러니까 틀렸다. A는 B와 달리 구성원 간 전인격적 관계가 지배적이에요. 전인격적 관계라고 하면 정말로 친한 관계, 인격적으로 어떤 감정과 경험을 교류하고 있는 관계, 말 그대로 그냥 찐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인격적이에요. 정말 친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A는 이익사회는 공동사회에 비해 전인격적 관계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오히려 공동사회가 일반적으로 전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력합니다. B는 C에 비해서 공동사회는 공식 조직에 비해서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중시된다. 오히려 공식 조직이 공동사회에 비해서 전인격적인 관계가 강조되는 입장이고요. C와 D 모두에 해당되는 사례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사례로 노동조합 들 수가 있죠.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인 집단이라서 노동조합의 케이스를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절대로 비공식 조직이 아니에요. 비공식 조직은 1차적 관계에 기반한 친밀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가깝고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목표, 우리 노동자라는 집단의 이익을 증진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서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친목 집단에 해당되지는 않고 공식 조직에 동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거대한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공식 조직이면서 동시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이념과 신념에 따라 가지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사하는 자발적 결사체에도 해당이 되는 나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5번 기역은 네모네모 기업 시민단체, 니은은 세모세모 고등학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와 나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한번 찾아볼까요?
사내 연화 동호회는 지금 다 위치, 가족은 공동사회에 들어가 있고, 가 같은 경우에 공식 조직에만 해당되는 애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보면 고등학교랑 네모 기업이랑 이렇게 세모 고랑 네모 기업이랑 요렇게가 기억의 위치에, 그러니까 공식 조직에만 해당되는 애들, 자발적 교사체는 아니고, 왜 얘네는 공식 조직에만 해당되고 자발적 교사체는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발적 교사체는 말 그대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사한 거라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따로 억지로 무조건 가야 되거나 혹은 돈 때문에 혹은 강요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나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강제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기본 교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발적 교사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발적 교사체는 내가 원해가지고, 동호회 내가 원해서 가죠. 시민단체 이런 것도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나 기업은 공식 조직에만 해당된다. 그럼 나 위치에 있는 거는 시민단체겠죠.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 중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식 조직이면서 어떤 강력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규범과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공식적 규범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면서도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겠어 라는 강력한 신념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나 위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기업은 땡땡 네모 기업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시민단체는 여기 해당이 안 되고요. 세모 고등학교고 오히려 이 위치에 와야죠. 시민단체는 니은의 위치로 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틀린 선지. 정답은 4번. 6번입니다. 평범한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갑은 법과대학 졸업 후에 지방법원의 판사가 되었다. 어쩌고 저쩌고. 아래쪽에 보니까 귀속지위, 성취지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개인의 역할과 지위 혹은 사회화 기간 뭐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네요. 하나씩 대비하면서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난, 기억은 귀속지위라고 돼 있는데 둘째 아들은 귀속지위가 맞죠? 태어나는 순간 둘째 아들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귀속지위 맞고, 리을은 성취지위이다. 아내는 성취지위가 맞죠. 태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아내가 되는 건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귀속지위, 성취지위 구분하실 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귀속지위는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있다면 무조건 얻게 되는 것들이라면 전부 다 귀속지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얻게 되는 것도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성취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정답이고, 니은은 디귿과 달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법과 대학은 공식적으로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 맞으니까 공식적 사회화 기관 맞고요. 디귿은 지방법원은 교육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은 절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디귿과 같이 공식 사회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미음은 갑이 경험한 역할 갈등이라고 돼 있는데 말다툼을 했다. 아내랑 말다툼을 했다. 그냥 다른 사람이랑 싸운 건 그냥 갈등이지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역할 갈등이란 거는 나 한 명 안에서 2개 이상의 역할이 충돌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는 케이스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 갈등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랑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비읍은 고위직으로 승진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역할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가 없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항상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 풀다 보면, 빠르게 풀다 보면은 대충 뭐 역할에 대한 보상 맞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상을 주진 않습니다. 제가 강사로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려줘야 될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진 않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제대로 된 아주 잘하는 역할에 딱 맞는 역할 행동을 해야 그거에 따른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보상을 받게 되는 거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계층이동이랑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요즘엔 계층이동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 트렌드가 형성이 됐고 실제로도 이번에 굉장히 쉽게 나온 편에 해당이 됩니다. 갑국의 T년과 T+30년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거야. 20%, 30%, 50%, 40%, 30%, 3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각각 상중하 중에 하나이고 A에서 B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 A에서 C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이네요. 그러면 A는 무슨 계층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A가 만약에 상층이라면 A에서 B로 상승 이동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층에서 더 이상 상승 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반대로 A가 하층인 것도 불가능한 게 A에서 또 다른 계층으로 하강 이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층에서 더 하강 이동을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A에서 상승 이동도 가능하고 A에서 하강 이동도 가능하다면 A는 바로 중층이 될 겁니다. 그리고 A에서 상승 이동을 해가지고 B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B는 당연히 상층이겠죠. 중층에서 위로 올라가면 상층이 되는 거니까요. 반면에 A 중층에서 하강 이동을 해서 C가 됐다는 건 C가 하층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 B, C 순서대로 중, 상, 하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1번 T년의 상층 비율은 중층 비율의 2.5배이다. T년의 상층 B의 비율은 30%는 중층 비율 20%의 2.5배인가요? 30이 20의 2.5배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1.5배죠, 1.5배. 이거 틀리면은 중학교 다시 가야 돼. 알겠죠? 이거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하층 비율, 해층 비율 대비 중층 비율은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크다. 하층 비율 분의 중층 비율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층 비율 대비 중층 비율 얘기하는 건 이 분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분의 중 하면 되는 겁니다. T년 같은 경우에는 하분의 중 하면은 5분의 2고요. 50분의 20이고요. T년이랑 T 플러스 30년이랑 이렇게 적어주면은 50분의 20이 되는 거고, 하분의 중 하면은, 여기 T 플러스 30년 같은 경우에는 하분의 중 하면은 30분의 40이 됩니다. 뭐가 더 큰가요? 당연히 T 플러스 30년 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틀린 선지. 크다가 아니라 작다. T년의 상층 중에서 T 플러스 30년의 하강 이동을 한 경우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T년의 상층 중에서 T 플러스 30년으로 갈 때 하강 이동을 했다면 중층이나 하층이 됐을 건데, 이게 없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30% 중에서 몇 프로가 중층으로 갔는지 하층으로 갔는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하강 이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그대로 30%가 됐을 수도 있죠. 반대로 이 30%가 유지됐다는 거는 상층에서 중층이나 하층으로 내려간 만큼 하층이나 중층에서 상층으로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하강 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엄밀히 말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강 이동을 한 경우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T년에는 T 플러스 30년과 달리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개방적 계층 구조랑 폐쇄적 계층 구조가 있어요. 개방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폐쇄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이 힘든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수평 이동만 가능한 사회, 계층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근데 이 폐쇄적이니 개방적인 이거는 계층 비율만 가지고 알아낼 수는 없어요. 비율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율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요, 상중하의 비율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계층 구조가 안정적이냐 혹은 사회 통합에 유리하냐 밖에 없어요. 안정적이고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이러면 중층이 하나 상에 비해서 많으면은 이런 다이아몬드형이 되는 거라서 이 케이스가 이제 다이아몬드형이죠. 중층이 상하보다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케이스에 사회가 안정적이고 사회 통합이 유리하다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층이 상층이나 하층 둘 다보다 낮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모래시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모래시계요. 이렇게 중층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사회 통합에 너무너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개방이니 폐쇄니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요. 개방 폐쇄는 수직 이동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 이동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엄밀하면 이 비율만 가지고 수직 이동이 많이 일어났냐 적게 일어났냐 이런 것들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쇄적이니 개방적이니 알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5번 T 플러스 30년의 계층구조 다이아몬드형이 T년 모래시계형의 계층구조보다 사회통합이 유리하다. 이건 알 수 있죠. 이건 알 수 있죠. 중층이 이 T 플러스 30년에는 하층이나 상층보다 많아서 안정적이고 사회통합이 유리. 이쪽은 중층이 상하보다 낮으니까 사회통합의 불안정적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회통합에 불리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답 5번. 8번입니다. 일탈행동을 보는 가불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일부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행을 일삼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범죄자들하고 어울리면서 각종 비행 방법을 습득하고 가치관도 학습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배워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얘기하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사소한 잘못을 한 청소년을 주변 사람들이 포용하지 못하고 사소한 잘못, 1차적 일탈을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를 문제아로 단정 지어버려가지고 낙인을 찍는다는 표현이겠죠.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을 일탈자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에 반응을 해가지고 아, 나는 나쁜 놈이구나, 범죄자구나,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내면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2차적 일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낙인 이론의 입장이죠. 1번, 차교로는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차별적인 교제가 아니라 차별적인 제재입니다. 만약에 차별적인 교제라고 하면 이거 맞는 선지가 되는데, 차별적인 제재는요, 낙인 이론이 얘기하는 일탈 행동의 원인이에요. 차별적 제재가 아니라 교제라고 되는 게 맞습니다. 차별적 제재를 당하는 것 때문에 일탈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되는 게 낙인 이론인데,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일탈 행동을 저질렀는데도 이 일탈 행동의 판단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한테는 넌 진짜 나쁜 짓을 저질렀어. 넌 쓰레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게 되고 다른 반대편한테는 에이 조그만 잘못 정도인데 넘어갈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차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차별적으로 심한 제재를 받은 사람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낙인을 찍는 다른 사람들이 느껴지게 되면서 2차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낙인 이론이기 때문에 차별적 제재는 낙인 이론이 표현하는 일탈 행동의 원인. 의뢰 관점은 낙인 이론은 2차적 일탈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죠? 1차 일탈, 사소한 일탈에서 낙인이 찍힘으로써 2차 일탈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낙인 이론이 맞다. 3번, 차교로는 낙인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론의 입장이고 상상론에 해당되는 게 차교론과 낙인 이론, 기능론에 해당되는 게 아노미 이론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바라보는 입장이다. 뭐 다른 사람이랑 교제를 하든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2차 일탈을 저지르게 되든 어쨌든 원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니까요. 4번, 의뢰 관점, 낙인 이론은 차교론과 달리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틀렸고요. 가불 관점은 모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건 아까 슬쩍 얘기했지만 낙인 이론에만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차교론이나 아노미 이론은 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외워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2번. 9번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장기화와 확장 현실 기술의 발전 등이 대중문화에 어쩌고저쩌고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도 딱 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선지를 먼저 보는 게 확실하겠죠? 기억이랑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문화 얘기네요. 확장현실 기술이라는 거는 비물질 문화가 아니라 물질 문화가 되겠죠. 어찌됐든 기술 문화라고도 부릅니다. 물질 문화를. 어떤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다 물질 문화라고 부르기 때문에 기술 문화, 물질 문화 전부 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비물질 문화는 아니죠. 비물질 문화는 제도나 관념 같은 것들이니까. 니은에서의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이다. 대중문화라는 거에서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가 맞겠죠.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즐기는 문화들, 그게 고급지든 아니면 저급하든 뭐 혹은 예술적이든 예술적이지 않든 그런 것들 전부 다 대중들이 즐기는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넓은 의미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디귿에는 문화의 축적성이 부각돼 있다. 공연을 보기 위해 직접 공연장에 가는 것을 당연시 했지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뒤쪽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과거에 그냥 그랬다라는 것만 나와 있으면 이건 엄밀히 말하면 공유성만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화의 특징 중에서. 옛날 사람들은 이랬어. 다들 즐겼어. 어떤 문화를 공유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축적성이랑은 전혀 연결이 돼 있지 않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화가 전달돼 내려오면서 세대 간의 어떤 전승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문화가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축적성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리을에는 문화의 전체성이 부각되어 있다. 총체성, 전체성 이렇게도 부르는데 신기술의 확산은 여가 생활, 경제활동, 교육 등 다양한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신기술이라는 게 물질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여가 생활, 경제활동, 교육 같은 여러 다른 문화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총체성, 서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이 도미노처럼 한쪽에서 변경이 되면은 다른 쪽도 변화가 쭉쭉쭉 일어나는 방향. 그래서 총체성과 변동성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서로 다 문화들이 연결이 돼 있는 전체로서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변동하는 것이다 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전체성이 부각되는 게 맞죠. 거기에 하나만 더해주면은 변동성도 부각돼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가 이번에 오답률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양적 연구 파트에서 굉장히 쉽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랑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앞부분에서부터 모집단은 뭔지, 표본 집단은 뭔지, 독립 변수는 뭔지, 종속 변수는 뭔지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요. 갑은 2030대 직장, 20, 30대 직장인들의 이직 희망 정도의 현 직장에서의 물질적 보상 수준과 업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고 해. 그러면은 결국 연구하려는 대상은 이 사람들이죠. 20, 30대 직장인들. 이 사람들이 무슨 집단인가요? 모 집단이 됩니다. 연구하려고 하는 전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직접 연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 사람들을 관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내 보려고 하는 전체 집단, 모집단이 되겠죠.
이 사람들의 이직 희망 정도에 미치는 어떤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게 결과가 되겠죠. 종속 변수가 되고, 현 직장에서의 물질적 보상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어떤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독립 변수 1. 그리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라는 건 독립 변수 2가 되겠죠. 이 두 개의 요인이 실제로 이 이직 희망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직 희망 정도에 다른 애들이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속, 독립 1, 독립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 직장에서 성과급이 많을수록, 그래서 현 직장에서 성과급, 물질적 보상 수준 얘기하는 거겠죠. 물질적 보상 수준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걸 겁니다. 이 성과급이라는 게 많을수록, 요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직 희망 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의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가설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질적 보상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직을 하려고 하는,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도는 낮아질 거야. 음의 상관관계. 그러면 그래프로는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야 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수치가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죠. 현 직장에서의 업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 희망 정도가 낮을 것이다. 현 직장에서 만족을 하고 있을수록, 자신의 업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높을수록 얘기하는 거겠죠. 업무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다른 직장으로 도망가려는 이직 희망 정도가 낮을 것이다. 그럼 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딱 봐도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가설들이 틀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갑은 A기업 사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대, 30대 사원 200명을 대상으로, 이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했어요. 뭐 그 안에서 또 누구를 뽑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고요. 200명이 아무래도 실제로 연구를 한 전체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부르죠? 표본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2030 직장인을 전부 다 연구를 하고 싶었지만 그게 한계에 부딪히니까 전체를 다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 200명만 뽑아가지고 표본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자료 분석 결과가 요래요. 딱 봐도 가설 둘 다 기각됐어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직 희망 정도가 성과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낮아져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가설이 완전 기각된 거죠. 정반대의 비례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걸 보면은 이건 그냥 엉망으로 찍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저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예.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냥 연구 자체가, 가설 자체가 그냥 기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양으로 안 나왔으니까요. 그냥 막 산발적으로 찍혀있는 어지러운 모양으로 나왔으니까요. 기억, 니은은 모두 독립 변수이다. 기억, 니은 모두 독립 1, 독립 2라고 했죠. 니은, 디귿은 모집단, 리을은 표본이다. 디귿이 A기업 사원이 모집단인가요? 모집단은 20대, 30대 직장인 전체였죠.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싶었던 전체 집단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럼 A기업 사원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굳이 사회학적 용어를 대자면 뭐 중간 표본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 표본 집단을 뽑아내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거쳐가는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모집단도 아니고 표본 집단도 아닌 거죠. 리을은 표본이 맞아요. 이 200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표본이 맞습니다. 어쨌든 틀린 선지. 미음은 1차 자료이다. 1차 자료, 2차 자료 얘기할 때 2차 자료를 쓰는 방법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있죠? 문헌연구법이라는 것밖에 없다고요. 제가 직접 이번 연구를 위해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부르고 미음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자료를 수집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지법을 썼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한 거니까 실제로 내가 이번 연구를 위해서 수집한 1차 자료가 맞다는 겁니다. 2차 자료는 아니죠. 다른 사람이 다른 연구를 위해서 뭐 조사를 해놓은 그런 자료를 내가 가지고 오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가는 가설 2를 수용하는 근거가, 가설 1을 지금 기각됐잖아요. 지금 가설 2도 지금 기각됐고요. 그러니까 가설 2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 나도 가설 2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는 거라서 앞에는 틀리고 뒤에는 맞다. 어쨌든 틀린 선지.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제가 깜빡하고 아래쪽에 있는 보기를 안 찍고 그냥 영상을 찍어버렸네요. 아래쪽에 보기에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놨으니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만 체크하시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해요. 11번입니다. 가불이 활용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 요즘에 연구 방법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라고 그러면은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목에서 개념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고등학생의 행복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아 존중감, 학교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등이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봤다. 이거 수치를 가지고 실제로 상관성이 있는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해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생들과 면담을 실시해가지고 실제로 이 면접법 썼다는 거죠. 각자의 행복과 불행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한 명 한 명 듣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행복을 어떤 의미로 인식하는지 해석을 해봤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건 전형적인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불리는 질적 연구의 방법론에 해당되는 거죠. 1번, 양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감정이입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질적 연구가 중시하는 방법이고요. 질적 연구는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인과 법칙을 찾아내는 것 양적 연구의 목적이고요.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한다. 이거 중요한 선지인데 둘 다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심지어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비공식적 자료, 일기라든지 낙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경험적인 자료에 해당이 되고요. 질적 연구에서 고등학생들과 면담하면서 듣는 이야기들 이런 것도 다 경험적인 자료예요. 경험적인 자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든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한다라는 건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4번, 의뢰 방법은 갑의 방법과 달리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필요로 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지를 알아내는 거, 그걸 정의 내리는 거, 이런 거는 양적 연구에서 얘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주는 게 맞겠다. 5번,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론론을,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양적 연구는 과학과 사회를 탐구할 때 그냥 자연이랑 그리고 사회를 탐구할 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이 그냥 하나여도 된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실험이라든지 통계적 분석이라든지 수치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사회과학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방법론적 이론론 하나의 원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입장이 맞고요. 질적 연구는 아니 자연을 탐구할 때랑 사회를 탐구할 때는 완전 달라야지. 두 개의 원리가 있어야지. 사회를 탐구할 때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얘기하는 방법론적 두 개의 원리가 따로따로 필요하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에 해당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정답 5번. 12번입니다. 꽤 재밌는 문제였고요. 이런 절대빈곤, 상대빈곤이랑 관련된 이게 도표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개념에 좀 더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런 문제가 요즘엔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학평이니까 좀 내본 것 같아요. 6평에서 한번 두고 보시죠. 과연 빈곤이랑 관련된 도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빈곤 관련 문제는 보통 개념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A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 그럼 A가 절대 빈곤이 될 거고요. B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일반적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대다수는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는,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생각하는 빈곤이니까 상대 빈곤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둘 다 객관적인 빈곤이고요. 내가 그냥 빈곤이라고 느껴서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빈곤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죠. 각국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 미만이면 절대 빈곤으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이면 상대 빈곤으로 분류한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준이고요. 모든 가구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T년의 갑국의 전체 가구 중, 다 중요하죠. 여기부터는 T년의 갑국의 전체 가구 중 B가구에만 해당되는 가구의 비율은 5%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B, 상대 빈곤에만 해당되는 가구의 비율이 5%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 딱 아셔야 됩니다. 아, 상대 빈곤율이 더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 빈곤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만 상대 빈곤 가구에만 해당하는 가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가구 소득이 1등인 가구부터 가구 소득이 꼴등인 가구까지 배치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상대 빈곤한 가구가 절대 빈곤한 가구보다 많아야지만, 여기 상대 빈곤, 절대 빈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상대 빈곤은 하긴 해. 상대 빈곤선보다는 아래에 있어. 하지만 절대 빈곤선보다는 위에 있어서 상대 빈곤에만 해당이 되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상대 빈곤 가구에만 해당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딱 이 케이스밖에 없다고요. 상대 빈곤 가구가 절대 빈곤 가구보다 더 많은 경우. 반대로 절대 빈곤 가구가 상대 빈곤 가구보다 더 위에 있다면은, 절대 빈곤 가구가 더 많다면 절대로 상대 빈곤 가구에만 해당하는 가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 빈곤, 절대 빈곤 위치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 빈곤 하면 무조건 절대 빈곤 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 빈곤이면 절대 빈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위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대 빈곤, 절대 빈곤이 상대 빈곤율이 더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이 5%다라는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A 가구나 B 가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구, 그러니까 빈곤하지 않은 가구, 객관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85%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만큼 빈곤하지 않은 가구가 85%라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상대 빈곤에서 절대 빈곤까지가 5%고 그러면 전체 빈곤 가구가 15%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빈곤 가구가 10%면 되겠네요. 그러면 상대 빈곤 가구는 15%, 절대 빈곤 가구는 10%, 상대 빈곤만 한 가구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상대 빈곤은 절대 빈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절대 빈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나요. 우리나라 같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정말 절대적으로 가난한 분들, 복지제도에 좀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한 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2번, A는 B와 달리 절대 빈곤은 상대 빈곤과 달리 상대적 박탈감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상대적 빈곤이 상대적 박탈감의 주 발생 원인이 되죠.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가치가 맞아요. 상대 빈곤도 물론 상대적 박탈감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러면 상대에 비해서 뭔가 내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 뭔가 빼앗긴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상대 빈곤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빈곤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절대 빈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당장 먹을 밥이 없고 의식주가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데 옆에 있는 친구는 밥도 잘 먹고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죠.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의 발생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각국에서 상대 빈곤은 절대 빈곤과 달리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고 했는데 둘 다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규정되는 객관적 빈곤입니다. 주관적 빈곤이 아니라요. T년의 각국에서는 최저생계비의 이 2배가 중위소득보다 크다. 여러분들 이런 선지 되게 어려워하는 건 아는데 이거 되게 간단하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물어보려고 하는 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선이잖아요. 그쵸? 최저생계비의 2배가 중위소득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하면 깔끔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1을 여기로 내려주면은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게 되는 거고, 우리는 위에서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상대빈곤선이라는 거, 상대빈곤을 결정하는 선이라는 거 알고 있고,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을 결정하는 월급, 절대빈곤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빈곤선이 상대빈곤선보다 높은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상대빈곤율이 절대빈곤율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상대빈곤선도 절대빈곤선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빈곤율이 절대빈곤율보다 높으면, 다시 말하면 상대빈곤 가구가 절대빈곤 가구보다 많으면 상대빈곤선도 절대빈곤선보다, 상대빈곤과 절대빈곤을 결정하는 기준도 똑같이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되는 거죠. 상대빈곤선이 절대빈곤선보다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제 수업 들으러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목동사 가늠학원, 평촌 S1 학원 오시면 제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상대 빈곤율이 절대 빈곤율보다 높으면은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그러니까 상대 빈곤선이 최저생계비, 즉 절대 빈곤선보다 높다.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5번, T년의 각국의 전체 가구 중 A 가구와 B 가구 모두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10%이다라고 돼 있는데, 요만큼이죠. 요만큼.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가구들 10%만큼은 당연히 상대 빈곤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둘 다에 해당되는 애들은 10%다라고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정답. 13번, 기존 가나에 따라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거고 A, B는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래요. 이렇게 막 선지를 슬쩍 보니까 막 경우의 수를 막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런 문제가 좀 짜증나죠?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해가지고 한번 저도 해설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와 보세요. 산업사회, 정보사회입니다. 세로축에서 멀수록 비중이 크거나 정도가 높다라고 돼 있으니까 B가 더 크고 A가 더 크고 이런 거겠죠? A가 정보사회라면 B는 산업사회일 겁니다. 적어두면서 가볼까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가셔도 되지만 해설을 하려면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적어둘게요. 가에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들어갈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산업사회 쪽이 더 높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전자상거래는 정보사회에서도 유리하니까. B가 산업사회라면 A는 정보화 사회가 될 텐데, 2번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A가 더 높은 상황인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공간적 제약의 정도? 공간적 제약이란 건 멀리 있으면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공간적 제약의 정도가 정보화 사회에서 더 크답니다. 맞나요?
정보화 사회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거의 무쓸모해지죠. 어디에 있든 줌으로 화상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사회보다 정보화 사회가 제약이 더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3번, 가가 사회의 다원화 정도라면은 가가 다원화 정도라면 B가 더 다원화 정도가 큰 거니까, 다원화라는 건 여러 가지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뜻인데 A랑 B랑 각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원화, 여러 가지 가치를 존중할 가능성이 더 큰 거는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정보화 사회에서 가능성이 더 높고요. 산업 사회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다원화 정도가.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명확하다. 산업 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비해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산업 사회는 전통 매체가 대세라서 TV, 라디오, 신문 이런 것들은 정보 생산자는 전문적으로 정보를 만드는 PD 이런 사람들, 소비자는 그냥 일반 대중들,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지만 정보화 사회로 가면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비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분이 불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산업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비해서 구분이 명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4번, 나아가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라면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 좀 더 높은 쪽, 이거 나에서 A가 더 높은 거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화 사회의 생산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A가 정보화 사회고 B는 산업 사회가 될 텐데,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사회 변동 속도가 느리죠? 틀렸습니다. 가가 2차 산업의 비중이라면 2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는 제조업을 얘기합니다. 제조업. 3차 산업이라고 부르면 서비스업을 얘기하고, 정보화 사회에선 3차 산업이 커지고 산업사회에서는 2차 산업이 크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조업의 비중이 가에서 B가 더 높기 때문에 A랑 B랑 순서대로 B가 산업사회고 A가 정보화 사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텐데, 그러면 나에는 A가 더 높아야 되고 정보화 사회가 더 높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정보화 사회에서 더 높나요?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좀 낮아지는 편입니다. 그렇죠? 산업사회에서 오히려 높고요. 산업사회는 가정과 일터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죠. 회사에 가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은 집이고 회사는 회사야 이렇게 딱 되는 거지. 근데 정보화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일터가 어느 정도 합쳐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물론 농업사회만큼 빡세게 합쳐지는 건 아니에요. 농업사회는 그냥 집이 일터니까. 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회사에 나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집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소위 말하는 재택근무라는 형태로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더 낮은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의 질문은 정보화 사회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가나에 나타난 문화 이해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문화 이해의 관점이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문화의 속성이라 그러면은 공유성, 변동성, 학습성, 총체성, 축적성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문화 이해의 관점이라고 표현하면은 총비상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총체론, 비교론, 상대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목에 적혀있는 소위 말하는 이 발문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무슨 개념이 나올지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문화 이해의 태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단어들 좀 웬만하면 외워두세요. 그래야 문제를 빠르게 푸니까. 쌀을 먹는다는 점에서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는 유사성이 있다. 공통점도 있네? 근데 차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비교론이죠. 뭐 비교론. 비교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 문화를 파악해 보는 거.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스페인의 식사 문화는 시에스타라는 낮잠 문화와 관련이 있다. 식사 문화라는 거랑 낮잠 문화라는 거랑 서로 연결돼 있다. 문화의 속성으로 따지면 총체론이고 그걸 활용해서 문화를 분석하는 총체론적 관점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기억. 비교론은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이거 맞죠? 다른 문화랑 비교를 해보면 내 문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체론적 관점은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조한다. 총체성, 문화 요소들은 연결돼 있다. 가의 관점은 비교론은 총체론과 달리 문화 간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비교론이든 총체론이든 막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상대론 같은 경우에는 우열을 아예 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어쨌든 비교론, 총체론, 상대론 중에 문화 간의 우열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없어요. 오히려 문화 이해의 태도 파트에서 자문화 중심주의나 혹은 문화 사대주의가 문화 절대주의라는 이름으로 묶이면서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죠. 나의 관점은 총체론은 비교론과 달리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려고 한다. 오히려 비교론이 공통점도 찾고 차이점도 찾아가지고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정답은 1번. 15번. 도표 같지도 않은 도표 문제가 앞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드디어 제대로 된 도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도표 문제를 보면 강렬한 쾌감을 느껴요. 나만 변태야? 여러분들도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좀 재밌어 하는
느낌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은근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촉촉촉 이렇게 잘 방법만 찾아가지고 들어가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 수능에 나왔던 인구 부양비 관련된 문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보시고요. 꼭 작년 수능 문제, 그중에서 인구 부양비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랑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랑 근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고 작년 수능 문제, 작수, 정확히 몇 번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인구 부양비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은 인구 부양비 관련 문제들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인구 부양비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이렇게 T년과 T 플러스 30년 이렇게 수직 기준으로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 연도는 그대로 가지고 와요. 혹은 나라나. 그래서 왼쪽에는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총 인구 이렇게 적습니다. 유부, 노총 이렇게 적고요. 총부양비랑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고 여기 적혀 있는 것 중에 중요한 표현들 몇 개만 밑줄 그어보면 갑툭 전체 인구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2배이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전체 인구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2배가 됐다는 얘기. 연도별로 이제 비교할 때 써먹는 정보겠죠.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 중 T 0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즉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세요.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 100% 중에 0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퍼센트는 T년의 전체 인구 100%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 15에서 64세 인구, 즉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이걸 굉장히 강력한 힌트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적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치들이 기본적으로는 전체 인구를 100%로 잡은 퍼센트를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전체 인구 중 전체 인구 중 돼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전체 인구라는 숫자를 100%로 기본으로 잡고 가지 않으면은 요 힌트를 활용하기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총 인구를 일단 100%로 잡고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런 인사이트,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요 힌트를 활용하려면은 전체 인구를 일단 100으로 잡고 가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요걸 보면서 동시에 여기 총부양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총부양비가 뭐죠? 애초에 총부양비를 아래쪽에 뜻은 적혀 있습니다만 그냥 외우셔야죠.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구 더하기 노인인구예요. 어차피 유소년인구, 노인인구, 부양인구 넣으면 전체 100%가 될 겁니다. 근데 총부양비가 100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원래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지금 100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100이 나온 거기 때문에 분수에다가 100을 곱해서 나온 숫자 100은 분모가 100일 때 분자도 100이다 라는 뜻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1대 1이라는 거죠. 뭐가? 부양인구랑 유소년인구 더하기 노인인구가 1대 1이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노령화 지수는 뭐예요? 유소년인구분의 노인인구죠.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유소년인구분의 노인인구 곱하기 100을 해서 25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유소년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인구가 25명이다. 다시 말하면 100대 25니까 4대 1이다 라는 뜻이에요. 유소년인구랑 노인인구가 T년에. 근데 총부양비가 100이라는 게 1대 1이라 그랬죠. 부양인구, 유소년인구, 노인인구. 그러면 부양인구가 1이고 얘네도 1이라는 거잖아요. 숫자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100을 1대 1로 나누면 50대 50이죠. 그럼 유소년인구랑 노인인구를 더하면 5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노령화 지수에서 유소년인구 대 노인인구의 비율을 4대 1로 정해놨기 때문에 유소년인구가 40을 가져가고 노인인구는 10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율이 쭈르륵 나온 거죠. 전체 100% 중에 10%, 50%, 40%를 노인, 부양, 유소년인구가 차지한다. T 플러스 30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에 총부양비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일단은 요거부터 보면은 140이란 게 뭘 의미하냐. 노령화 지수 유소년인구분의 노인인구 곱하기 100이니까. 유소년인구 100명 있을 때 노인인구 140명 있다. 다시 말하면 5대 7이다. 유소년인구 대 노인인구가. 요 뜻을 뜻합니다. 그쵸? 5대 7이다. 뭐랑 뭐가? 유소년인구 대 노인인구. 5대 7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걸 이제 활용할 때가 왔습니다. 전체 인구를 10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퍼센트는 100분의 몇 퍼센트는 T년의 전체 인구 100% 중에 15에서 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분의 1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예외의 2분의 1이에요. 어차피 100분의 50, 50%, 100분의 얼마가 되면 2분의 1이죠? 25가 되면은 2분의 1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의 비율도 구해놨거든요. 유소년 인구가 5면 노인 인구가 7이랍니다. 근데 실제로 얘가 25잖아요. 5가 25면은 7은 얼마일까요? 3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60. 어차피 부양 인구 다 더해서 100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양 인구는 4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직 요 힌트를 사용을 안 했죠. 갑국 전체 인구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2배이다. 이런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밑줄 그어두고 실제로 활용을 한 것들에는 X표를 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이건 활용했으니까 더 이상 쓸 필요는 없어. 아직 활용 안 한 친구가 있네? 얘를 무조건 활용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굉장한 어떤 결벽증, 굉장한 어떤 꼼꼼함, 이런 것들이 통계 문제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갑국 전체 인구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2배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갑국의 전체 인구, 여긴 그냥 100백으로 일단 가정을 하지만 실제로 이 100백이 같은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2배가 됐다라고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200명이었다 이렇게 가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100명이라고 치고 실제로는 200명이었다. 그러면은 이 200의 비율이 그대로 유부 노총의 비율이 그대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곱하기 2가 돼가지고 70, 80, 50 이런 식으로 되고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진짜 인구가 되는 거죠. 이 t년이랑 비교할 때는 이 동그라미 친 이 인구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125이다. 기억이 뭔데? 총부양비. 총부양비는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인구 더하기 노인인구 곱하기 100한 거. t 플러스 30년 같은 경우에는 부양인구가 40명 중에 유소년인구 노인인구 더하면 60명이 되니까 2분의 3입니다. 2분의 3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오죠? 150이 나와요. 그렇죠? 125가 아니라. 그러면 틀렸다. 전체 인구 중 부양인구의 비율은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작다. 전체 인구 100명 중에 부양인구의 비율 50%. t 플러스 30년은 전체 인구 100명이라고 치면은 부양인구 40명, 40%. 뭐 200분의 80 하든 100분의 40 하든 어차피 40%죠. 그쵸? t년이 50%고 t 플러스 30년이 40%고 50, 40 이렇게 되면 t년이 더 크죠.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이 t년보다 크다. 유소년 부양비입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죠. 곱하기 100한 거.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하면은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50분의 40 t년에는 그리고 t 플러스 30년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t년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40 5분의 4죠. 그리고 t 플러스 30년 같은 경우는 40분의 25 뭐가 더 큰가요? 지금 딱 봐도 지금 5분의 4가 좀 더 커 보이지 않나요? 이거 5분의 4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거 곱하기 8 해가지고 바꿔주면은 40분의 32가 된단 말이죠. 그럼 t는 쪽이 더 크네요. 무조건. 그러면 t 플러스 30년이 더 작다. 노년 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4배 이상이다. 여기도 t년 t 플러스 30년 계산해보죠. 노년 부양비도 똑같이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입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고요.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 50분의 10, 5분의 1. 여기는 40분의 35. 물론 곱하기 100을 해야 정확히 노년 부양비가 나오는 거지만 연도별로 그냥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곱하기 100 해준다고 생각하면 분수 상태로 비교해도 상관은 없겠죠? 40분의 35. 4배 이상이다라고 돼 있는데 5분의 1은 다시 얘기하면은 40분의 8이잖아요. 그러면 노년 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 40분의 35가 40분의 8의 4배 이상이다. 40분의 8의 4배면은 40분의 32니까 곱하기 4를 해도 이쪽이 더 큰 게 맞겠죠. 곱하기 4를 해도 이쪽이 더 큽니다. 그쵸? 그러니까 맞네요.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유소년 인구 증가율은 음의 값이다. 그러면 유소년 인구가 작아졌단 말이죠. 증가율이 음의 값이었다는 얘기는 t년에서 t 플러스 30년으로 갈 때 유소년 인구는 40에서 25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기 동그라미 친 걸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총인구가 200이기 때문이죠. 이 200이란 기준값을 가지고 나온 숫자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소년 인구는 40에서 50이 됐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음이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죠. 양의 값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어렵나요? 여러분들 인구 부양비 문제는 진짜로 익숙해지시기만 하면은 진짜 누구든지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도표 통계 문제들 중에서는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수업 들으러 오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모의고사에서 문제 나올 때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수능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러면 실제론이나 명목론이 나옵니다. 이거 정도도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성격 및 행동 양상은 그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끝났죠, 사실상. 집단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아래쪽에 보면은 사회 집단에 의해서 개인의 태도나 행동이 결정된다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집단을 강조하는 실제론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이러면 명목론이고요.
사회는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 실체이다. 그래서 실제론이란 이름이 붙었죠.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명목론은 사회의 속성은 그냥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 사회는 그냥 개인의 합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는 개인들을 한 명 한 명 더한 속성의 총합보다 더 큰 속성, 뭐 전통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맥락이라든지 혹은 그 외의 개인들 간의 케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속성은 단순히 개인의 속성의 합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맞습니다. 사회 문제는 제도 개혁보다 개인들의 의식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명목론이고요. 그러면 정답 3번. 자, 17번입니다. 표는 각국 ABC 지역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향유하는 의복 문화 요소를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단 각국은 ABC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각국은 ABC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각국 전체의 주류 문화 요소를 물어볼 건데 이 각국 전체의 주류 문화 요소라는 걸 ABC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러면 이게 각국 전체의 주류 문화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ABC 지역 외에 다른 D 지역이나 E 지역이나 이런 게 생기면 이게 전체 주류 문화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을 둔 겁니다. ABC 지역, 동그라미가 공통이네요. 그러면 얘는 각국 전체의 주류 문화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각각의 하위 문화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이 지역에서만 즐기는, 이 지역에서만 즐기는, 이 지역에서만 즐기는 의복 문화 요소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T시기에 네모를 향유하는 사람은 각국의 주류 문화 요소를 공유하지 않는다. 주류 문화 요소인 동그라미를 공유만 잘만 하고 있죠. 틀렸고. T시기에 별표랑 세모는 동그라미와 달리 해당 문화 요소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요 별표, 네모, 세모는 각 지역 안에 있는 하위 문화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동그라미는 주류 문화고요. 이런 하위 문화든 주류 문화든 뭐든 상관없이 원래 모든 문화는요.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화의 특징이고요. 그게 공유성이라고 부르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문화든 주류 문화든 심지어 반문화든 전부 다 해당 문화 요소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라는 선지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3번 T 플러스 1 시기에 세모는 각국의 주류 문화 요소이다. 세모 지금 보면 다 겹치죠? 이러면 이제 각국의 주류 문화 요소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T 플러스 1 시기에 동그라미는 각국의 지배적 문화를 거부하는 문화 요소이다. T 플러스 1 시기에 동그라미가 A 지역만 즐기고 있는 하위 문화인 건 맞는데 지배적 문화를 거부한다 이러면 반문화라는 뜻이잖아요. 반문화인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을 뿐더러 아니 의복 문화가 막 뭐 대단한 반문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말하면 한편으로 들고 공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이 동그라미가 실제로 이 동그라미의 의복을 즐기는 사람들이 사회의 지배 질서를 거부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알 수 없습니다. T 플러스 1 시기에는 T 시기에 비해 각국의 의복 문화 다양성이 높아졌다. T 플러스 1 시기가 T 시기에 비해서 T 시기에는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 있고 별표 있고 네모 있고 세모 있고 뭐 이랬어요. 그 중에서 동그라미는 모두가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하위 문화들이 사실은 문화의 다양성을 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하위 문화가 3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2종류밖에 없죠. 여기 전체 문화, 주류 문화 빼고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양성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봐야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18번입니다. 다음에 나타난 사회 변동 이론. 사회 변동 이론이라고 그러면은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이 나오는 거고 사회 변동 이론이라고 하면은 진화론과 순환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경제 성장은 비행기 운항에 비유할 수 있어. 전통적 농업사회는 이륙 전 단계,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는 과정에 이후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 자동 조종 장치로 운항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사회는 기술 발달이 높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고도의 대중소비 단계 이와 같이 사회는 원래 정해져 있는 일정한 단계를 밟으며 발전해 나가는 거지 쇠퇴 따위는 없다.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화론의 입장이죠. 기억,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진화론이라는 건 사회가 발전하는 것, 모든 사회는 다 똑같은 과정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는 단선적 발전으로 설명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서구에서 그 당시에 진화론을 만들었던 사람이 영국의 스펜서라는 학자인데 그 사람 기준으로 보기엔 영국이야말로 이 발전 과정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회야.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니들을 마음대로 아직 발전을 덜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마음대로 지배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요. 사회마다 사회 변동의 방향이 다르다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는 다 똑같은 과정을 걸어가게 돼 있다는 단선적 발전을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고요.
사회 변동에 의해서 사회가 좀 더 복잡한 과정으로, 좀 더 발전된 과정으로 분화한다고 보는 건 진화론의 입장이 맞습니다.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인 반복, 주기적인 반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요, 요거는 순환론이 쓰는 표현이에요. 순환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발전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발전했다 쇠퇴했다, 발전했다 쇠퇴했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주기적인 반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진화론은 그냥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환론만 쓰는 표현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9번 그림은 질문을 통해 자료 수집 방법 A에서 C를 구분한 것이다. A, C는 각각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셋 중에 하나. A가 질문지법이라면 C는 자료의 실제성 확보에 유리하다. 이거부터 한번 보죠. 독립변인을 인위적으로 처치하고 독립변인을 인위적으로 처치하고 가하고 그 효과를 의도적으로 측정하는 거는 실험법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실험법의 선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인위적으로 독립변수를 딱 던져줘. 그리고 그 실제로 효과가 종속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해. 그럼 B가 실험법으로 결정이 됐네요. 만약에 A가 질문지법이라면 C는 자동으로 참여관찰법이 될 겁니다. C는 참여관찰법은 자료의 실제성 확보에 유리하다. 실제성이라는 게 자료의 생생한 정도라는 건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 참여를 해가지고 관찰하는 게 참여관찰법이다 보니까 실제성 확보에 가장 유리한 게 맞겠죠. B는 실험법은 나머지와 달리 개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는 양적 연구 방법의 자료 수집법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A랑 C 중에 분명히 질문지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도 개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얘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디귿, 가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조사 대상자의 언어적 응답이 필수적인가? 라는 게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실험법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가에는 지금 질문지법이랑 나머지를 질문지법이나 혹은 참여관찰법이나 둘 다 A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아니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료를 수집하는데 조사 대상자의 언어적 능력이 필수적인가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애들이 있을 텐데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애들은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이고요. 반드시 언어적으로 말을 하든 아니면 설문지를 하든 해야 되는 거고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실험법과 참여관찰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면접법은 지금 이 예시 없다 보니까 질문지법만 yes라고 대답을 하고 나머지 실험법이랑 참여관찰법은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라서 만약에 가에 이런 질문이 들어가게 되면 A가 자동으로 질문지법이 되고 나머지 실험법이랑 참여관찰법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면 C가 참여관찰법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들어갈 수는 있네요. 충분히. 가가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직접 참여해서 자료를 수집하는가? 이러면 여기에 yes라고 대답한 A가 참여관찰법이 되고 C는 자동으로 질문지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질문지법. B가 실험법으로 이미 나와 있으니까 질문지법은 실험법과 달리 문맹자에게 활용할 수 없다. 오히려 실험법이 글을 못 읽는 사람한테 실험할 수 있지.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한테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과 추론. 표는 갑국의 임금 불평등을 이 문제 처음에 여러분들 보실 때 와이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자주 하는 말인데요. 선지부터 보세요. 도표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면 그럼 생각보다 되게 쉽게 느껴지고 이 문제의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이거 표를 딱 봤을 때 꽤 어렵게 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쪽에 선지를 보니까 의외로 또 쉽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표는 갑국의 임금 불평등을 파악하려고 임금 불평등이랑 관련된 문제구나. 남자 여자 얘기구나. 비정규직 정규직 얘기기도 하구나. T년과 T 플러스 20년의 성별 및 고용 형태별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조사해서 이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이다. 단 남성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T 플러스 20년이 T년의 2배이다. 남자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T 플러스 20년이 T년의 2배이다. 그래 보니까 남자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대비 여자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이 40%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T년에는 남자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번다고 치면은 남자 정규직 근로자가 그럼 여자 정규직 근로자가 40만 원을 번다는 거죠. 남자, 여자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정규직이죠, 물론. 그리고 T 플러스 20년에는 남자가 100만 원을 번다 치면은 여자가 80만 원을 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규직 한해서 정규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금 전체 중에 남자 여자 또 이렇게 나누어 있네요. 여기는 남자 여자를 나눠놓고 정규직끼리 비교를 했다면 여기는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남자 안에서 남자 정규직, 남자 비정규직을 비교할 수 있고 여자 안에서 여자 정규직, 여자 비정규직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남자 안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뭐 남자 정규직이 100만 원 번다 치면 남자 비정규직은 62만 원 번다 치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딱 보면은 이걸 가지고 뭘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설마 가중평균 문제인가라는 느낌도 들고요. 뭐 전체 있고 남녀로 나눠놨으니까. 근데 이거 일단은 가중평균 문제가 아니에요. 가중평균 문제는 가중평균이 성립되는 상황이면은 남자 여자 안에 무조건 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평균 임금 안에 전체 평균 임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애초에. 이걸 가지고 뭐 남자 여자 숫자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시도고요. 애초에 이 표현 자체가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분의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 분의 평균 임금, 여자 평균 임금, 남자 평균 임금, 여자 정규직 평균 임금, 여자 비정규직 평균 임금, 남자 정규직 평균 임금, 남자 비정규직 평균 임금 이렇게 분자 분모가 각각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는 분모 여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이랑 남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을 더한다고 전체 노동자의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평균 임금 더한다고 평균 임금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평균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비교는 애초에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 멋대로 막 혹시 가중평균 문제가 이러면서 막 달려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거 보고. 이거 가중평균으로 낚으려고 내는 숫자입니다. 남자, 여자, 뭐 거리가 막 똑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6이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3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2대1만큼 더 많겠지. 요딴 식으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선지부터 보자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뭘 물어보는지 알려면. 여자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T 플러스 20년의 T년의 4배이다. 여자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만 물어보고 있네요. 남자 정규직 근로자, 여자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은 뭐 평균 임금 가지고 불평등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은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낮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오케이. 일단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물어봐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느껴지는데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비율이잖아요. 지금 요거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분의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비율이 전체적으로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35에서 84로 이거 가지고 이따가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T년과 T 플러스 20년 모두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보다 높다라고 돼 있는데 뭐 시간당 평균 임금 비교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일단 연도별로 다 구하고 생각해야겠다. 위에 보면 힌트도 있으니까 연도별로 연결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남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 그리고 남자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 그리고 여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 그리고 여자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T년이랑 T 플러스 20년에 한번 만들어보죠. 남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은 지금 T년에 100만 원이었다고 그냥 가정해봅시다.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여자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번다 그랬죠. 남자가 100만 원 벌 때 여자 40만 원. 그러니까 여자 정규직은 40만 원이라는 임금으로 잡아주죠.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남자랑 여자별로 따로 해놨으니까 남자가 100만 원 번다 치면은 남자 정규직이 100만 원 번다 치면은 남자 비정규직은 62%, 그러니까 62만 원 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자 정규직 근로자가 100만 원 번다 치면은 여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65만 원 번다는 건데 결국은 여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65%만큼이 여자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만 원의 65% 계산해 보면 되죠. 4 곱하기 6.5 그냥 해주면 됩니다. 10분의 1, 10분의 1씩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26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T년엔 쫙 정리가 됐고 T 플러스 20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남자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T 플러스 20년이 T년에 2배다라고 돼 있으니까 남자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2배다라고 돼 있으니까 200만 원으로 시작부터 잡아버리죠. 그냥 그렇게 하고 남자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은 100만 원일 때 80만 원 이렇게 지금 가는 거니까 남자 정규직 근로자가 100만 원 번다고 했을 때 여자 정규직 근로자는 80%만큼을 버니까 200만 원에 80%만큼을 벌면은 160만 원을 번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도 쭉쭉쭉 가보면은 남자 정규직 대비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90%만큼 번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18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 정규직에 비해서 남자 비정규직은 90%만큼 번다. 그리고 여자 정규직에 비해서 여자 비정규직은 87%만큼 번다 그랬는데 160에 87% 구하기 짜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대충 잡자고요. 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다시 해도 되는 거니까 대충 90%라고 치죠. 어때요? 그냥 90%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160에 90% 이렇게 잡아주면 16 곱하기 9 하면 되니까 9, 6에 54에서 144 대충. 근데 그거보다 3% 낮으니까 대충 144보다 조금 낫다. 그냥 이렇게만 표시해 줍시다. 대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수능에서 이런 거 일일이 빡세게 계산하고 있을 시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물어보면 자세하게 계산해야겠지만 그건 그때 물어볼 때 얘기고. 여성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T 플러스 20년에 T년의 4배이다. 여자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이제 막 비교해도 됩니다. 그렇죠? 남자 정규직을 2배로 딱 맞춰줬기 때문에요. 여자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여자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T 플러스 20년 162, T년 40만 원의 4배이다. 맞네요. 남자 정규직 근로자, 이거 T 플러스 20년에 160 이렇게 적어줄게요. T년에는 40만 원. 남자 정규직 근로자와 여자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은 T 플러스 20년이 T년에 비해 심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 정규직 근로자와 여자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이니까 100만 원과 40만 원 차이가 났었죠. T년에는 200만 원과 1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럼 6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차이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임금 불평등이 심화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때 T 플러스 20년의 절대적인 임금 차이가 40만 원 나고 T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만 원 나는데 어떻게 불평등이 강화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시간당 평균 임금의 증가율은 전체 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낮다. 전체 정규직 근로자랑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와, 그럼 설마 남자 정규직과 여자 정규직 간의 뭐 가중 평균을 구하고 남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여자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가중 평균을 구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증가율을 구해야 되나? 이거 너무 빡센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슬쩍 말했죠. 전체 중에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이 말인즉슨 요 뜻이에요. 그쵸? 전체 정규직 근로자 분의 이 평균 임금 분의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퍼센트로 바꾸니까 이게 35에서 84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이 분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했다는 말은, 원래 이거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수가 시간이 가면서 커졌다는 말은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더 높았다는 뜻이에요. 증가율이 분자 쪽이 더 높았던 거라고요. 그러면 전체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증가율이 전체 정규직 평균 임금의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거고, 그러면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증가율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증가율보다 낮았다. 분자 쪽이 더 높았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 이거 비율이구나, 분수구나. 근데 분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근데 분수가 커졌다는 거는 분자의 증가율이 더 높았던 거구나. 반대로 분수가 작아졌다면 분모의 증가율이 더 높았겠구나. 근데 분자, 분모의 뜻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아, 이걸 알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리을. T년과 T 플러스 20년 모두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보다 높다. T년과 T 플러스 20년 모두 남자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여자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이랑 각각 비교하라는 소리죠. 60이랑 26, 남자 쪽이 높죠. 180이랑 144보다 조금 더 작은 수, 180이 더 높죠. 아, 남자 비정규직이 항상 여자 비정규직보다 평균 임금이 높구나.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사실상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모의고사가, 다음에 있는 모의고사가 바로 6월 평가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 평가원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평 대비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개념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어차피 사회문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개념 대충 다 끝내고 막 도표만 드립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 문제부터 맞춰야지, 빠르게 그것도 맞춰야지 도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개념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6월 평가원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설 영상으로 다시 보죠. 그 전에도 제가 종종 이렇게 컨텐츠 영상 같은 거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서 이렇게 기억하실 개념들 기억하시고요. 앞으로는 사회문화 영상들도 종종 올라갈 겁니다.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